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지금보다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있지 않을까요? 돈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약 먹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논리.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게 최고야. 여기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는데 네. 이제 뭐 유퀴즈도 나가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 모실 뻔했어. 이제 아유, 예능까지 전혀. 섭렵하셔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새 책이 나왔습니다. 네. 몇 번째 책인가요? 4번째 책입니다.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이게 저도 첫 책 쓸 때는 예. 4번째 책까지 쓸 거다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이제 4번째까지 쓰게 또 쓰실 됐네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으니까 예. 책 다 쓰고 나면 절대 안 써. 이제 이런 생각 하는데 힘들죠. 또 한 해 지나서 예. 그럼 또 이걸로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또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참 재밌게 봤는데 요 뒤에 뭐 이렇게 노트도 있고 또 이게 치사하게 못 보게 하려고 비닐. 아무튼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 책도 진짜 어렵지 않게 네. 쉽게 구어체로 잘 써주셔가지고 좋은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부터 좀 저는 여쭤보고 네. 싶은데 네네. 올해 들어선 특히나 네. 매번 연준의 그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야. 아니 연준 그 FOMC 열릴 때마다 네. 그 전전달에 얘기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폭이 더 높아진대. 네. 더 높아진대. 네. 거의 연말로 가면 지금 컨센서스가 3.5에서 3.75까지도 네. 가 있잖아요. 네네. 또 0.5 가지고 빅스텝이라고 했는데 네. 0.75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막 여겨지고 있고. 네. 왜 이렇게 펑펑 가는 겁니까? 일단요. 예.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특히 이제 요번에 네. 6월달 FOMC 때 왜 0.75를 갔는지를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6월 FOMC를 잠깐 돌아보시면 네. 요 6월 FOMC 직전에 네. 직전 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어요. 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이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똑같은 미시간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 두 개를 한 6개월 그렇죠. 이상?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얘는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기대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현재보다 미래. 그렇죠. 이게 파월 의장이나 예. 아니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최근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가가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 소비를 갖다가 물가가 오르기 전에 땡겨서 해요. 땡겨서.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얘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악재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죠. 요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만병의 근원하고 똑같아요. 만병의 근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치유가 되더라도 완치가 아니라 그냥 증세가 호전됐을 뿐이에요. 그냥 무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세 인플레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무리를 하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온다. 올라온다고? 이제 요걸 한번 잠깐 그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뜻일까요? 예.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당뇨병은 완치가 안 돼요. 그러면 당뇨가 걸렸을 때하고 걸리지 않았을 때는 다르죠. 네. 당뇨가 안 걸렸을 때는 무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당뇨가 걸리면 언제든지 당뇨가 다시 올라와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뇨 대신에 여기다가 인플레를 적어 볼게요. 인플레가 심리가 없었을 때는 그냥 인플레가 지금에 있는 인플레를 잡아버리면 끝나는데 네네네. 이 심리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만 생기면 인플레가 올라와요. 네네네. 그럼 이게 언제 대표적인 케이스냐면 인플레를 언제 자극하냐면 돈 풀 때 자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네.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돈 풀기로 대응을 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항상 풀어줬죠. 돈을.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질 거란 뜻입니다. 그렇죠. 기대 인플레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 거기다 대고 돈을 풀잖아요. 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인플레가 거대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들어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버리면 네. 앞으로는 경기 부양 못해요. 어허. 돈 풀 때마다 인플레가 튀어오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고질병이 기대 인플레가 고질병이 된 상태에서 재작년처럼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들 그 경기 살릴 때 아무도 뭐라고 반론을 못했던 게 인플레가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어요.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고질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돈을 조금만 풀어도 인플레가 발작을 해버려요. 그럼 다들 이런 얘기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어떻게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강한 부양책을 앞으로 쓸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게 고질병이 된다면. 수단이 써요. 없어지죠. 그 약을 못 써요. 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지금보다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언젠가 돈 오죠.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돈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은요. 네. 파월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 예.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이 됐을 때는 네.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 때문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파월 의장의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게 오늘 강의에는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보시면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지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인플레이션 지수는 8.6이 나왔고 요거는 3.3%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3.3은 뭐냐면 5년 기대 인플레가 3.3으로 나왔어요.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고공비행했어요. 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좀 오를 것 같아요. 이 많아요. 네. 근데 5년 후에는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중앙은행이 진축도 하고 글쎄 5년까지 갈까? 그러니까 잡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네. 2.9에서 3.1%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크게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3.3으로 튀어올라요. 이게 6월 10일 날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네. 지금 당장의 CPI가 8.6% 나온 네. 거랑 네. 5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네. 3%대 초중반까지 가버리는 거랑 네. 그 후자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무서운 건데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예. 파월 의장이 75bp를 인상한 다음에 FOMC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너 50bp 인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 약속 깨고 75 올렸어? 요걸 이제 막 물어봐요. 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8.6으로. 네.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게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를 실제로 찍어줬어요.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게 되게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들어온 겁니다. 네. 헤드라인 설명을 해드리면 네. 3월 달에 헤드라인이 얼마가 나왔냐면 8.5%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네. 4월 달에 8.3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꺾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5월 달에 사실 요거 기대했어요. 8.2. 예, 조금 더 꺾이기를.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더 나오고 튀었죠. 8.6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 고점 찍은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고점이 9월에나 찍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번. 네. 두 번째는 보세요. 요 앞에 이미 3월 달에 0.25, 5월 달에 0.5로 따라갔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네. 이걸로 팍 때렸는데 오히려 더 올라요. 금리를 그러면 올리고 나서도 이거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정도로는 쉽지 않겠다. 아. 깜짝 놀라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 회초리로 때렸는데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 회초리로 때렸는데 심리가 더 살아나요. 예. 그건 뭐냐면 이 회초리로 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세게 안 잡아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6월 달에 75bp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자회견이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파월 의장한테 아니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 연준이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자 들어보셔라. 지금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때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볼 필요 없다.
이게 공급 쪽에서 물가가 올라오는 건지 수요 쪽에서 물가가 올라오는 건지 이거 보지 말자. 이 얘기를 해요. 저건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장기로 가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건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요. 그럼 결국에는 끌어온다. 공급이든 수요든 어느 쪽이든 간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보지 마라. 결국에 사람들이 느끼는 건 헤드라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드라인하고 네. 코어가 있습니다. 네. 코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헤드라인에서 그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네. 에너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을 뺀 거예요. 근데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왜 이걸 뺐냐면 이거는 공급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에너지 만든 식품. 건데 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보죠. 네. 지나가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기 물가 상승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물가가 오르나요? 그러니까 예, 올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느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장바구니. 장바구니입니까? 식료품은 안 돼요. 어. 그럼 식료품은 어디서 빼고 그렇죠. 말하세요? 식료품 빼고 말하세요. 딴 거. 그러니까 네. 어? 아, 저희 주유소에서 기름값은 안 돼요. 아. 그럼 딱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일단 거기부터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만나는 곳은 거기부터 만나요. 그렇죠. 네. 먼저 또 제 생각에 90%는 거기서부터 떠오를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헤드라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CPI가 공급이든지 수요든지 코어인지 아닌지 그런 거 갖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0.75%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네. 핵심적으로 봤었던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예. 어떤 게 이제 그럼 이슈가 되냐면 이걸 바라보면서 아, 연준이 이제 이를 악물었구나. 굉장히 무섭게 나올 수도 있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네.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한 달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예비치가 나오고요. 네. 한 번은 확정치가 나와요. 네. 지난 10일 날 FOMC 직전에 나와서 저기 파월을 75bp를 인상하게 만들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비치예요. 네. 확정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어요. 날짜가 며칠 날인지 기억이 안 나요. 24일이었는지.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3.1로 나왔어요. 다시 요때 3.3으로 나와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연준을. 네. 근데 이번에 3.1이 나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예비치고 얘가 확정치잖아요. 네. 확정은 3.1로 픽스가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네. 3.3인 줄 알고서 0.75를 때린 거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아 미안 알고 보니까 3.1이었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정할게.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약간 오버였나? 그 생각이 1번. 두 번째는 그러면 일단 5번대 되돌릴 수는 없고 7월 달에 0.75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 0.5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약간 매를 좀 미리 예. 당겨서 세게 맞았다. 예, 그렇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하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올라오니까 예. 세게 갈 필요가 없나?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너무 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덜 때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시장이 반색을 하게 되는 거죠. 즐겁게.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예, 좀 반등하네요.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그러면 미국도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성장주 나스닥의 반등폭이 조금 더 컸죠. 그렇죠. 예, 요걸 좀 보실 수가 있고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 시장금리도 뛰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긴축을 할 줄 알고 많이 뛰어 올랐었던 금리가 다시 되돌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금리 잠깐 보시면 금리에도 네.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있고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겠죠. 네. 주가 상승이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떨어뜨리는 요인은 과도한 긴축 반영의 되돌림이 있었겠죠. 이 되돌림. 둘이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금리 같은 경우는 강보합, 그러니까 살짝 올라, 네. 이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금리는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 시장이 반등을 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CPI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준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연준의 반응이 좀 오버 아니었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네. 첫 번째 볼게요. CPI가 6월 달에도 발표가 되겠죠. 6월이 아니라 7월에도. 매월 초? 예, 중순입니다. 예. 아마 7월 12일인가, 저도 날짜는 못 외우는데, 예. 7월 10일경에 발표가 되는 게 있어요, CPI. 요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별로 크게 비중을 안 뒀는데, 미시건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다? 한 달에 2번 예비치하고, 그 다음에 확정치가 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반응은 얘네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9일 날 7월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0.75를 인상할지 5원 나실지 요 얘기가 아마 결정이 될 거고 요게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네. 연은 총재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예 금리를 더 먼저 세게 올려놔야 된다. 네. 그것만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시장 참여자들도 50bp 뭐 이러다가 하지 말고 그냥 100bp 한꺼번에 확 올리고 네. 나중에 통화정책 쓸 수 있는 수단을 좀 미리 쟁여놔라. 네네.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좀 매를 먼저 맞으면 좋다라는 뉘앙스이기는 한데 네. 거기에도 조금 이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저 게 맞는 뭔가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올해 초만 해도 네. 이제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반론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나왔었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블라드와 같은 매파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 디아더스라는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네. 비둘기파는 지금 금리를 세게 올리거나 긴축을 세게 하면은 경기를 훼손해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물가도 잡지만 경기까지 태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물가를 잡을 때 신중한 속도로 물가를 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러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명체와 같아가지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강해지는 걸 갖다가 한번 예봉을 꺾는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려면 시장의 기대보다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일단은 더 커지는 거를 제압을 하고 네. 그다음 찍어 눌러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면 네. 금리를 단기로 많이 올리면서 예봉을 제압했잖아요. 그럼 많이 올린 만큼 실물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금리를 내리면서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1994년도가 그랬어요. 1994년도에 당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는데 네. 3.0%였던 금리를 6.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1년 내에. 그래서 이때 50bp 인상도 있었고 75bp 인상도 있었고 네. 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훨씬 세게 올렸더니 막 자라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섹싹들이 예. 으악 하고 다 죽었어요. 잡혀버린. 예, 그러고 나니까 연준에서는 95년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다시 내릴 수 요게 미국 경제의 성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암이 자라나고 있다면 네. 초기에 제압을 해버려요. 잘라버려야죠. 음. 약 먹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논리. 아픈데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게 최고야. 약 잘못 먹다 계속 커지면 나중에 큰 수술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블라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94년의 모델도 되게 좋지만 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의 논리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괜히 금리 여태까지 많이 올렸다가 네.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마구 올리게 되면은 어쩌면 실물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데 네. 이 침체에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세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보약이 된다. 다른 하나는 이게 침체를 만들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이 좀 약해지는 건 뭐냐면 침체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고 하는데 이게 물가를 잡지를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블라드 쪽은 계속 맞아 들어가는데 얘는 맞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쪽이 딸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블라드가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연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다 작년 하반기에는 테이퍼링을 더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고 했어요. 속도를 올리자고. 더 빨리 빨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2022년에는 2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올해 초에는 4회 필요하다고 했고 네. 올해 2월 달에는 8회가 필요하다고 했고 네. 올해 3월 달에는 50bp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가장 먼저. 그렇죠. 그리고 75bp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피력을 합니다. 여태까지 요 흐름대로 그대로 왔고요. 마지막 했던 얘기는 3.5에서 3.75%까지 연내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게 지금 컨센서스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었어요. 항상. 예. 항상 소수 의견인데 블라드가 확 치고 나가면 다른 애들이 우습게 봐요. 네. 아, 이게 뭐냐고. 그럼 너가 다 따라가고. 또 치고 나가면 다 따라가고. 또 치고 나가면 따라가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드가 하는 말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제일 현재까지는. 매파 형님의 제일 그냥 센 발언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계속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냥 매파 형님 계속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그 매파 형님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라는 총재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괜찮을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당연히 그날 뭐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반등을 했고. 네. 그리고 이거 보고 이게 뭐지? 시장 달래기인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가? 네. 요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